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0.4% 하락하면서 나흘 만의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까지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는 조금 개선되는 듯 했지만 개인 쪽에서 매도하면서 결국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의 계좌만큼은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로 반짝반짝하는 하루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마음만큼 매일매일 늘 수익이 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어떻게 하면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고스톱의 투자 비법에서는 재테크 노하우까지 한번 알아보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YG인베스트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잠시 뒤 고스톱의 투자 비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장 흐름 속 투자 수익 극대화 전략의 1인자, 업종별 전략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한 주간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함께 하시다가 질문 생기시면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에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답변 남겨주시니까요. 이 공간 궁금한 점 생기실 때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강의를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공간 통해서도 관심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 있고 종목 상담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오늘 본격적인 강의로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 재테크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소개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재테크라는 그 단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 새해 2012년도 시작이 되면서 또 예.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재테크인데 사실 재테크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수단이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좀 왜곡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점 많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이 시간을 빌어서 어느 정도 재테크는 어떻게 하는 거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또 어떠한 상품을 가입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갖는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본격적인 시간이니까요. 재테크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효율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부터 챙겨볼게요. 네, 우선은 재테크 하시기 네. 전에 역시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용어에서는 역시나 용어의 답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네. 재테크라는 것은 역시 정의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그 재테크를 하시면서 많은 것을 하십니다. 그 주위에 재테크 잘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찾아가서 여쭙기도 하고 또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보험사 많은 FC분들, FP분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효율적인 것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재테크라고 볼 수가 없다는 점 용어에서 정확한 의미를 좀 찾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테크를 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네.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을 해갖고 내가 원하는 목적 자금을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우선은 자금 운영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재테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은 재테크를 하는데 자산이 좀 불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최근까지는 재테크, 단순히 어떠한 상품에 있어서 가입을 하는 것을 재테크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주위에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을 거고 보험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드는 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하시는 재테크에 있어서는 돈을 굴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상품을 가입하고 그대로 그냥 돈만 넣어겠고 있는 그런 형태로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산이 늘어나야 하는 재테크에 있어서 수수료만 지금은 납입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재테크를 하는데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 이유 역시나 단순히 금융상품을 현재 가입을 하는 것을 재테크로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께서 그 재테크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계시냐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막 서류 한 뭉탱이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동안 내가 가입한 뭐 상품 청약서다 아니면 증권이다 관련된 서류다 이렇게 어떠한 상품을 가입을 해놓고 내 돈이 저절로 불어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금융상품을 가입만 한다라고 해서 누가 내 돈을 챙겨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테크도 남의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련한 그리고 철저한 분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순히 누군가의 권유로 가입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지만이 재테크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 자산이 불어나지 않는 이유 지금까지는 단순히 금융상품 가입을 재테크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셨다는 점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신의 자산 중에서 빚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런 것도 정확하게 체크해 봐야 하는 건 아닌가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대로 예.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과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출이라든가 빚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막상 자신이 가장 모르는 것이 자신의 자산 현황입니다. 따라서 재테크를 하기에 있어서 자신의 상황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버는 돈이 얼마인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 돈에 있어서는 지금 만약에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월급이 있으실 거고 만약에 어떠한 뭐 금융상품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매달 혹은 뭐 3개월이든 아니면은 1년이든 어떠한 기간에 있어서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자가 나에게 어느 기간에 얼마씩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사실 그 수입 부분보다도 이 빚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빚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분들께서 남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을 꺼려 하십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자신의 빚이 지금 얼마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과연 뭐 대출이라든가 어떠한 돈을 빌려서 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분명히 누군가 혹은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집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세와 그리고 월세 또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빚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뭐 당연히 전세라는 것은 일정한 거치 목돈을 누군가에게 예치를 해놓고 그에 따른 뭐 2년이 됐든 일정 기간 동안에 사는 것이 전세인데 사실 2년 동안 전세금이 내가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출을 하는 거고 또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아닙니다. 2년 뒤에 계약이 만약에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갱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입자가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전세금은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 점에서는 대출 즉 빚이라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난 빚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세금이라든가 혹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빚이다. 따라서 그러한 것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습관을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빚과 관련된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께서 특히나 20대, 30대 분들께서 그냥 관과하시는 게 있으신데 바로 학자금 대출입니다.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그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돈을 빌려주고 또 금리도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사실 빚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학자금 대출을 못 갚아갖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지금 많다라는 점에서는 이 학자금 대출도 정확하게 빚이라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집 다음으로 아마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자산 중에 비싼 것이 바로 있는데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아마 구입을 하실 때 보통 많은 분들께서 아무리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도 일시불로 이 자동차를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 보통은 할부라든가 또 리스, 최근 들어서 이제 리스도 많이 하는데 할부나 리스 뭐 개념적인 설명을 여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매달 나가는 돈이 지출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것도 빚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로 현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자동차 사실 때 보통 이 할부로 거의 사게끔 만드는 것이 지금의 이 자동차 산업, 자동차 영업 세일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왜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자동차를 살 때 일시불로 사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할부를 껴야지만이 그 할부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의 몇 프로를 이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고 또 돈이 있어서 일시불로 살려고 해도 이 영업사원들이 보통은 왜 이 돈을 한꺼번에 내셔갖고 기회비용을 잃으시냐. 다른 데 투자하시면은 더욱더 효율적이고 또 매달 내면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할부로 하시는 것이 어떠냐라고 생각하시면서 생각을 권유하게끔 이렇게 바꾸는 영업 세일즈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할부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돈을 버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역시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서 할부를 많이 권유한다. 따라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이 할부금 역시도 대출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빚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서울경제TV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주식담보대출을 한 자금에 있어서도 이것은 정확하게 빚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는 이것은 내가 빚을 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주식담보대출은 내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담보로 맡겼고 못 갚으면은 주식을 팔아서라도 갚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경험하지는 않으셨겠지만은 반대 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반대 매매를 한 번이라도 당해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큰 손해, 상당히 많은 손해, 내 원래의 원금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껴쳤는지를 잘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만약에 못 갚으면은 내 자산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주식과 관련된 담보대출을 못 갚게 되면은 내 갖고 있는 주식은 시장의 반대매매, 헐값에 팔리는 경매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경각심이 좀 들 수가 있겠고 또 보험 약관 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약관 대출, 내가 낸 돈, 해야 환급금에 있어서 얼마를 빌리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빚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고 또 보험 약관 대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못 갚는다라고 해서 당장 무슨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든가 주식 담보 대출처럼 반대 매매라든가 아니면 경매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보험 약관 대출을 만약에 못 갚았다라고 한다면은 보험의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겁니다. 해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아파서 아플 때 돈을 받으려고 들었던 보험 혹은 연금, 내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었던 연금을 해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내가 정말로 보험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들어야 되는 그런 상품인데 오랫동안 들었던 그 상품을 이 보험 약관 대출 하나
안 갚았기 때문에 해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해지가 되면은 그대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약에 돈으로 찾으려고 한다면은 해야 환급금도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이자, 은행 이자만 놓고도 한 4%대 받았던 것을 보험으로 넣어갖고 보험 약관 대출을 만약에 갚지 못했다라고 해서 해야 환급률이 뭐 80%다, 90%라고 한다면은 이자까지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손해율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 약관 대출 받을 때는 쉽게 받겠지만은 갚을 때는 그냥 대수롭게 상당히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 보험 약관 대출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 따라서 빚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재테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내가 버는 수입이 얼마인지를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재무 상황을 잘 파악하라라는 말씀까지는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빚의 규모까지 다 알아봤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요? 네, 우선은 성향을 네. 성향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그 재테크 관련된 서적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재테크 전문가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목적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목적, 중장기적인 목적, 또 자기의 바램을 이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향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 목적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성향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 성격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성향을 모르고 설정한 목적은 정확하게 이행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목적을 설정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재테크를 하기 전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은, 우선은 손실을 내가 얼마만큼 감내를 할 수 있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냥 나는 뭐 원금 보장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원금 보장은 뭐 안 되더라도 나는 뭐 한 15%, 20%에서 15%에서 20% 넘는 정말로 연수익률, 고수익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성향이 엇갈리는 거고, 또 안정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은 보통은 연수익률 한 3에서 5% 은행 이자 정도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5에서 10%는 조금은 중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 이상은 고위험직,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내가 1년 동안 내 자산을 투자를 해갖고 얼마의 수익, 이자를 받으면은 만족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숫자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0에서 5% 이내는 좀 안정적, 5%에서 10%는 좀 중립적, 그리고 10% 이상에 대해서는 고위험적이라는 것을 좀 성향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상품과, 그리고 역시나 세 번째 나올 얘기지만은 목적을 설정하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재테크의 기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세 번째 목적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설정에 있어서는 자신의 새 소망, 뭐 자신의 바라는 점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집 한 채를 얻고 싶다, 집 한 채를 가지고 싶다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안에, 뭐 10년 안에, 5년 안에 집을 장만할 거고, 또 집을 장만한다라고 한다면은 아파트를 장만할 것이냐, 빌라를 장만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파트와 빌라, 뭐 둘 중에 아파트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은 수도권이냐, 아니면 서울권이냐, 아니면은 강남권이냐, 이렇게 꼼꼼하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신다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의 자산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적과 목표가 설정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목적과 목표의 설정에서 끝나는 거 아시고, 이 목적과 목표가 설정되면은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리면서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성향 분석과 그리고 이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한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역시나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분 한에서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내용을 못 지키셔갖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피신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밑바탕을 좀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주변에서 살펴보면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보험이나 적금을 가입해놓고 갑자기 실직을 하신다거나 수입원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경우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재테크에 있어서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네. 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고 비상자금 확보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비상자금이라는 것이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 실직이라든가 혹은 몸이 정말로 아파갖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는 것이 바로 비상자금인데 우선 비상자금에 있어서는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외벌이냐 아니면은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맞벌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이 혼자 돈을 버는 그러한 가정을 말합니다.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비상자금을 월 생활비에 6개월치를 해놔야지만이 조금은 안정된 비상자금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분께서 만약에 몸이 아프시거나 실직을 하더라도 나머지 한 분께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는 예비 자금을 마련해 둔다고 한다면은 좀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비상자금 확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비상자금 확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금액을 만기가 긴 채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적금을 드시는데 3년짜리를 드셨다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증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CMA라든가 아니면은 이자가 없더라도 요금을 예금 쪽에 그냥 놔두시면서 이 돈을 재테크로 하셔갖고 불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돈을 묻혀주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냥 쓸 수 있게끔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금융상품에 넣어놔야지만이 비상자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재테크 하시기 전에 지금 만약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재테크를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조금은 재테크 하려고 하시는 기간을 늦추시더라도 이 비상자금 확보는 꼭 해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상자금 확보까지 끝났다면 이제 성공적인 재테크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강의 들어볼 차례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재테크 방법 알려주실 건가요? 네, 우선은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바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게 바로 은행입니다. 네. 은행 상품 중에서도 예금과 적금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금과 적금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들이 없으신데 예금과 적금에 있어서의 재테크 진실을 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사실 가장 그냥 쉽게 이해를 하기 쉽게 좀 예를 들었는데 월 100만 원 상당히 좀 100만 원씩 저축하시는 분들 적금으로 저축하시는 분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상당히 좀 많이 하시는 그런 금액인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제 월 100만 원씩 1년 납입 정확하게 말하면 12개월 납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받게 되는 이자는 연이자 5%에 대한 그러한 이자로 계산했을 때에는 쉽게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금액, 이자 부분은 네. 100만 원씩 12개월 하면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5%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0만 원이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아마 지금 가정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100만 원짜리니까 100만 원짜리가 12번 1,200만 원 나가니까 당연히 5%면 60만 원이지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예. 실제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 있다가 내가 이제
은행에 가서 내 이자, 원금과 이자를 주십시오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금액은 우리가 생각한 60만 원이 아닌 27만 원이 나온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은행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께서 은행 여직원들과 좀 싸우시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한 이자는 이건데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니네 뭐 계산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도 네. 있으십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특히나 이 적금에 있어서 이자율을 정확하게 이자율을 계산에 대한 오류가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는 아까 말씀드린 이 그대로 좀 적용을 하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5%의 이자는 월 100만 원, 예를 들겠습니다. 1월 달부터 이제 내가 12월 달까지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올해가 이제 지금이 1월 달이기 때문에 좀 예시가 설명하기가 쉬운데, 100만 원씩 쭉쭉쭉쭉 12번을 이제 납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내가 넣었던,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1월 달에 넣었던 100만 원에 있어서는 이자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5%가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100만 원에 5%라고 한다면은 5만 원. 이거는 이제 세금을 떼기 전에, 그러한 세금을 떼기 전에 계산 그 금액이기 때문에 5만 원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2월 달부터 들어오는 돈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5만 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월 달에 들어온 돈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분의 11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이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연이자의 정확한 개념은 1년 동안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1년 동안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놔야지만이 거기에서 나오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예치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은행이 줄 의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2월 달에 돈을 넣어서 12월까지 돈을 넣으면은 12개월, 정확하게 1년을 예치한 것이 아니고 11개월을 예치한 거기 때문에 내 이자, 1년치 이자의 12분의 11이 나오는 거고, 뭐 그렇다면은 3월 달에 만약에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그 5만 원에 12분의 10이 나오는 것이고, 4월 달이면 12분의 9, 이렇게 점점점 가갖고 12월,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에 내가 100만 원을 예치한 거에 대해서는 5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에 12분의 11만 나오기 때문에 만 원도 안 되는, 5천 원도 안 되는 그러한 금액이 내 수중의 이자라고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15.4%, 우리가 이자라든가 배당을 받게 되면은 보통 세금을 원청지수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27만 원이기 때문에 뭐 순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자율 5%의 반도 안 되는 한 2.4%가 내 정말로 이자가 된다. 따라서 은행들 지금 뭐 고금리 은행들 뭐 고금리 예판 뭐 적금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뭐 7%, 뭐 8%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지 마시고 10%짜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제 원금은 절반, 뭐 5%안 된다 생각하시면 좋고, 8%면은 4%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적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를 아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적금에 있어서 내가 생각한 이자의 2분의 1도 안 되는 실질적인 이자를 받는다라는 점 꼭 기억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은행 적금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범하는 실수를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안 하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음 내용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은 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리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복리 효과 뭐 상당히 좀 좋습니다. 뭐 내 돈을 계속적으로 예치를 하면은 내 돈과 이자가 붙어서 더 많은 이자가 생기는 그러한 복리 효과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금융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복리와 단리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역시나 이것도 매월 100만 원씩 적금 시 이거는 4.5%의 이자율로 계산한 건데 1년 달리, 그러니까 1년 달리라는 것은 1년 내가 예치를 해놓고 1년 있다 돈 찾고 다시 한번 재예치, 뭐 세금에 대한 부분을 다 국가에 반납을 하고 예치를 다시 하는 건데 월 복리 같은 경우에는 3년 만기, 3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고 그대로 1년 동안 내가 1년 적금을 넣은 이자가 다시 원금이 돼갖고 2년 적금 넣을 때 그 이자에 이자까지 더 붙여지는 그러한 형태를 복리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은행의 상품들이 적금 상품들이 3년이 최대이기 때문에 3년으로 놓고 봤을 때 차이는 월 100만 원 저축 시 10만 원을 더 받은 것뿐이다. 물론 뭐 10만 원 크다면 크다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은 사실 3년 동안 상당히 안 찾고 있는 과정에서 10만 원 더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1년 있다가 찾아서 내가 쓸 돈이 있으면 쓰고 뭐 없으면 다시 한번 재예치하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은 돈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운용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실질금리 차이를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0.2% 수수료 더 받는 겁니다. 이자 더 받는 거기 때문에 0.2%더 받으려고 3년을 기다리시는 그런 것은 조금은 좀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좀 어이가 없다라는 점. 단순히 3년 만기를 권하는 그러한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오랫동안 예치하고 또 3년 만기라는 것이 역시나 자신의 실적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유하는 거다. 단순히 복리 효과로서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한 점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서 복리 효과를 알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복리 효과에 있어서 이제 치리 법칙이라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치리 법칙이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예치를 해놓고 이건 예금입니다. 적금이 아니고 예금 1,000만 원을 예치를 해놓고 1,000만 원이 그냥 2,000만 원 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계산하는 그러한 식인데 70일을 내가 만약에 연 4% 복리로 넣었을 때에는 간단합니다. 그냥 나누기 4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18이 나오는데 내가 1,000만 원 넣어서 2,000만 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18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빠르다. 이 치리 법칙이라는 것은 복리 효과로서 내 원금이 정확하게 더블 2배 되는 그러한 기간이 얼마나를 계산해 주는 건데 사실 18년이라는 세월 상당히 오래된 세월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2012년도인데 18년 전에 생각했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졌는지 한번 되새김질을 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때 생각했던 그 방향성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사실 18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많은 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복리 효과, 뭐 최근 들어서 이 복리 효과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연금저축에서 뭐 몇 년, 10년 납입, 뭐 5% 복리, 공시 이율로 복리 효과 주면은 원금의 몇 배가 되고 그걸 연금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매달 얼마씩 나온다라는 그러한 상품들을 은행에서도 많이 팔고 또 요즘에는 그 전화,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이러한 저축 상품들을 많이 파는데 복리 효과, 말이 좋아서 복리 효과지 기간 18년 동안 기다려야지만이 그러한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최소한의 그런 복리 효과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이상은 꾸준하게 납입을 해 주셔야지만이 복리 효과로서 단위로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수익을 그래도 좀 내가 복리로서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하실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복리 효과라고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큰 손해를 보실 수 있다. 따라서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면서 누군가 복리 효과에 대한 어느 정도 장점을 얘기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기회비용과 그리고 앞으로 나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사인을 하실 때,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그러한 계기로 좀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치리 법칙까지 한번 배워봤는데요. 또 다른 내용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선은 네. 세금적인 부분, 원천징수에 예.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 100만 원
100만 원씩 적금을 넣었을 때 내게 들어오는 수입이 27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세금을 뺀 금액까지도 27만 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청진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것을 뭐 세법이나 뭐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원청진수 이자와 배당으로 관련된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가가 알아서 15.4%를 떼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적금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이제 12월 달 배당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분기 안으로 배당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배당금이 만약에 나올 때에도 이 15.4% 원청진수 그대로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리면 원청지수가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뗀다.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 국가가 알아서 뛰어가는 것이 바로 원청징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원청지수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내가 받을 이자를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 하지만은 100만 원이 안 들어오고 거기서 15만 4천 원이 뺀 금액이 들어와서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는 원청지수가 돼갖고 세금이 이미 납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금융소득이 이제 4천만 원 이상 상당히 많은 겁니다. 4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자산과 관련된 자산이 많으신 분들과 연관된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자와 배당 관련된 소득이 4천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된 금액에 있어서는 내가 여태까지 뭐 급여 소득이라든가 사업 관련된 소득세와 합쳐서 누진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금이 많이 되는 그러한 그 제도입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 시에는 상당히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청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고 뭐 이러한 것을 좀 피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대금리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 점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은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예금자 보호 같은 경우는 다 아실 겁니다. 5천만 원대까지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치한 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확하게 보호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5천만 원이 내가 금융기관에 낸 원금이 5천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합쳐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뭐 5천만 원 이상, 뭐 5,100만 원, 5,200만 원, 5,000 뭐 3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한도는 5천만 원이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뭐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어디에 가입을 해갖고 이자를 받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금융기관이 부실을 겪으면서 파산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는데 많은 분들께서 내가 5천만 원을 냈으니까 뭐 이자가 뭐 한 5%다라고 하면은 이자가 얼마 나오고 뭐 한 5천 얼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 들어오는 경우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금자 보호라는 것은 고객이 예치한 원금과 그리고 고객에게 지불해야 되는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이자를 받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밖에 안 줍니다. 따라서 각 그 자산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포트폴리오 상으로 뭐 여러 금융기관을 예치를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5천만 원, 각 금융기관마다 5천만 원 예치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여유롭게 4,500만 원씩만 예치를 하시면은 예금자 보호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고 해도 내 돈이 손해를 안 본다라고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월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회비용, 그 몇 개월 동안 내가 돈을 다른 쪽으로 했을 때 들어오는 이자까지
계산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손해이기 때문에 사실 예금자 보호에 있어서 4,500만 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망하지 않을 그러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짧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예금, 적금, 부금, 표지요금, 증권저축, 고객 예탁금이라는 것이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에 맡겨둔 돈이라는 점에서 뭐 이런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고 아시면 좋겠고, 뭐 실적 배당이라든가 투자 상품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많은 분들께서 CMA 요즘에 그 어떠한 몇 년 동안 모 증권사 CMA가 예금자 보호가 되면서 CMA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정확하게는 CMA도 종금사에서 하는 것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종금사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종금사가 아니고 뭐 땡땡 증권 여기서 나오는 CMA는 잘 보시면은 뭐 CMA 플러스라든가 뭐 CMA 알파 이렇게 CMA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 붙게 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는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CMA 상당히 요즘에 보편화된 그러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CMA에 있어서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다.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투자할 때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저축은행 사태 네. 상당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예금자 보호 한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러 복잡한 계산하지 마시고 한 4,500만 원만 한 금융기관 내에 투자하자라고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실 거고 여러 군데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에 있어서 BIS 비율을 잘 계산하신 다음에 망하지 않을 그러한 저축은행에 하시는 것이 좋겠고 다시 정리해드리면 적절한 분산과 금융기관 다각화를 통해서 내 돈, 물론 뭐 금융기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적절한 분산을 통해 갖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금리 차이는 있겠지만은 조금은 리스크와 그리고 수익성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초반에서도 성향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은행의 예금과 적금으로 재테크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성향의 분들에게 적합할까요? 네, 우선은 뭐 예적금을 네.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조금 성향을 안정적인 분들, 손실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극도로 경계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높은 이자보다는 그냥 안정성, 얼마의 이자만 줘더라도 좀 만족한다라는 분들이 은행, 이 적금, 예금 상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운영장기 계획에 있어서 자금 활용 기간이 불확실한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네. 사실 보험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만약에 펀드를 들었는데 내가 3년을 넣기 위해서 들었는데 1년 있다가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 해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손실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운영 자금에 있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돈을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금에 있어서는 네. 정확하게 예적금에 그냥 물론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자를 못 받지만 그렇다고 원금에 대한 손실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세금 우대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우대 금리라든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예적금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분들은 조금 부적합하다,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봐야 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반대입니다. 네. 역시나 좀 성향이 공격적이시고 네. 낮은 이자로는 뭐 생활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 물가 상승률에 따른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피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은행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금융 시스템에 걸리기 때문에 그 세금에 있어서는 어떻게 뭐 따로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은 예적금을 되도록이면 피하는 전략을 좀 취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 예적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직장인 분들이라면 아마 월급 통장 관련한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월급 통장에 대해서 네. 짧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우선은 예. 적금성과 그리고 금융거래 내가 네. 얼마만큼 자주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거래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출대 관련된
그러한 그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용이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실 필요 없다. 따라서 금리라든가 나의 지금 상황을 놓고 결정하신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마치 무조건 월급 통장을 은행이다, 증권사다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자신의 성향과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최고의 수익률을 줬던 상품이 바로 골드뱅킹도 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부가가치세도 할인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금에 투자는 이 골드뱅킹 어떤가요? 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좀 투자를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골드뱅킹으로 뭐 26%까지도 수익이 나는 그러한 상품들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장점도 있지만 그 주의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금 시세 상승 시 매매 차익이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뭐 지금 시점 금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급등을 한다라고 해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상당히 적다라는 점 조금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환율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달러로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도 존재한다는 점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다. 또한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돈을 날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골드뱅킹 2011년도 핫 이슈로 부각이 되었지만은 사실 2012년도에는 크게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는 그러한 적금은 아니기 때문에 골드뱅킹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자제하자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 알찬 강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대박플러스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하니까요. 내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